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평소 즐겨 듣는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저라는 배를 띄워 잔잔한 항해를 해왔습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 위로 따스한 햇살만 내리쬐는 일상이었기에 그 평화가 당연한 제 권리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바다의 변덕은 예고가 없더군요. 평온했던 수평선 너머에서 순식간에 집채만한 태풍이 몰아쳤고 제가 공들여 만든 일상은 단순해 집어삼켜졌습니다. 건강 악화, 이혼이라는 이름으로요. 제 거친 인생 항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내는 대학 후배였습니다. 처음부터 연인이었던 건 아니었고 졸업 후 7년 만에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닿았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애라 대학 때도 인기가 좀 많았던 아내와 달리 전 시골에서 갓 상경해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재미없는 놈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법 잦은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프로포즈까지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야 하지 않겠냐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런 충고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인생의 그 어떤 거친 바다라도 기꺼이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만이 가득했죠.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듯 허니문 베이비를 첫째로 갖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아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나이에 비해 큰 돈을 벌고 있어서 집 대출금이나 육아도 부담되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이 시큰합니다.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신이 시간을 되돌려 보내준다면 선뜻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요. 그러다 거대한 암초 같은 장애문을 만난 건 첫째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건강하시던 장인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식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렇대.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럼 일단 다 같이 날 잡아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맞다. 나 지방간 있는데 괜찮아?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꽤 안 좋은 상태라고 했거든. 오빠, 그러니까 전부터 체중 관리하고 건강에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술 좀 줄이고. 아, 진짜 왜 그러냐? 장인어른의 강견병증은 예기치 못한 낙석, 휘몰아치는 태풍 같은 것이었어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고 이렇다 할 대비를 할 수 없는 문제였죠. 저는 사위라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뒤에서 간망하는 사람이었지만 초조했어요. 아내가 적합자가 된다고 해서 이식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큰 수술이라 걱정은 됐거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숨막히는 정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겼지만 그 일상 사이사이에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국을 끓이다 국자를 멍하니 쥔 채 창밖을 내다보고 세탁기를 돌려놓고는 다 돌아간 줄도 모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 시기였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접시 부딪히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아내는 금방이라도 부셔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을 거라는 섣부른 위로가 아내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 막내 처제만 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장인어른은 애초에 자식들 간이라면 누구에게도 이식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시집도 안 간 막내딸만 적합자라고 하니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족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장모님부터 해서 온 가족이 나서서 장인 어른을 설득했지만 장인 어른께서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죠. 싫다. 아직 시집도 안 간 딸 몸에 칼을 대는 애비라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당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그깟 흉이 중요해? 가윤이는 괜찮다잖아. 가윤이 성인이고 자식으로서 아빠 살리겠다고 어렵게 마음먹은 건데 왜 애들 마음을 몰라주고 고집만 피워? 나라고 좋아서 찬성한 줄 알아? 아빠, 요즘 수술 기술 좋아서 흉도 그렇게 크지 않대요.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는데 마침 가윤이라 더 다행일지도 몰라요. 이야 이놈아, 네 여동생 몸에 칼을 댄다는데 그게 다행이야? 다행? 아이고, 자식 간 떼어먹고 산 목숨이 무슨 소용이야? 나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내 명줄이라고 받아들였으니 그리 알아. 아빠, 나 시집 갈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 아빠 없으면 나 누구한테 내 남편 보여줘.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제발 아빠. 장인 어른께서는 차마 못 듣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마 병원이라면 끔찍히 싫어하던 처제라서 더 힘드셨을 겁니다. 아내 역시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한마디 보태더군요. 아빠, 우리 다 아버지 잃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아빠 마음도 알아. 나도 가윤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하지만 아빠 잘못되면 가윤이 마음은 어떨지 상상해 봤어?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렸을 때의 그 좌절감. 남은 자식들한테 그 짐을 지어주고 싶어? 가족들의 처절한 설득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장인 어른의 미간은 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아내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장인 어른의 마음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간절함도 모두 이해가 갔거든요. 가족들의 간곡한 대화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주먹에 힘을 주었어요. 소득 없이 돌아온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흐느끼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는 결심했죠. 여보, 나도 검사 받을게. 나라고 안 될 이유 없잖아. 뭐?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커진 눈동자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스쳤고 이내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순간 아내에게 저는 꺼진 줄만 알았던 희망의 불씨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내줬더군요.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이건 우리 집 일이야.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단순히 아내를 사랑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의 정이라는 게 어려웠던 제게 장인 어른은 단순히 아내의 아버지 그 이상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린 날 서툴게 술을 따르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이제 내 아들 하나 더 생겼네 라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 명절마다 천안보다 더 저를 챙기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 따뜻함에 늘 존경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은 제게도 지켜야 할 아버지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처제에게 그 무거운 짐을 오롯이 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흉터와 통증, 그리고 혹시 모를 후유증까지 감당하기엔 처제는 너무 어렵고 형부인 제가 멀쩡히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만 보는 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우리는 부부이기에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야. 내가 이런 문제를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할 것 같아? 장인어른, 나한테도 아버지야. 처제 수술 때 올리면 내 마음도 안 편해. 차라리 내가 해볼게. 맞으면야 그만큼 좋은 결과도 없잖아. 나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고 나도 아직 젊어. 여보.
제 진심을 읽은 아내는 결국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만큼 깊은 고마움이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떨리는 아내의 어깨를 꽉 안아주며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뒤 저는 기쁜 소식을 안고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처제와 실랑이를 벌이며 수술을 거부하던 장인어른 앞에 저는 덤덤히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어요. 장인어른은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종이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이랑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아니면 장인어른께서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르고요. 기증, 제가 할게요. 뭘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식한테도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현주 너한테 받아? 내가 너한테 그걸 받으면 지금까지 너를 내 아들 삼겠다는 말이 우스워지는 거다. 그냥 한번 우스워지세요. 그게 뭐 어때요? 가족인데.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안 싸더니?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몸에 손대겠다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걸 허락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뜻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잘 설득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늘 감사해 하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제게 아버지 정을 주신 분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요. 어림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려거든 썩 집어치우고 돌아가! 아버님, 아버지가 아들 살리고 아들이 아버지 살리는데 이유가 어딨어요. 저 건강합니다. 아버님 건강 되찾으시고 우리 은채 시집 가는 것도 보셔야죠. 처제도 은채 엄마도 이제 그만 울게 해주세요. 저 은채 엄마 우는 소리에 지금 며칠째 잠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제 베갯잎까지 축축하다니까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장인어른의 눈가에 결국 뜨거운 눈물이 고이더군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생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뒤섞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쥐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승낙이자 사위인 저를 온전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어요. 지켜보던 장모님과 아내, 처가 식구들도 서로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죠. 하늘이 도운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처가 식구들에겐 생명의 은인이자 가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100년 손님이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수술 후에는 정말 신분이라도 상승한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제 손을 꼭 쥐고 그러시더군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조 네 편이다. 너 나한테 너무 큰일을 했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장인어른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꼭이요. 만날 때마다 거듭 고맙다고 안아주시는 장인어른뿐만 아니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본가에 발을 들일 때마다 현관에 발을 딛기도 전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셨죠. 제 건강을 염려하며 조금 과장해서 전국 8도에서 구해온 중귀한 약재와 보양식을 밥상 위에 빈틈없이 주셨어요. 과일 하나를 깎아도 제 몫은 가장 크고 예쁜 것으로만 골라 굳이 제 손에 직접 쥐어주셨습니다. 처남은 또 어떡해요. 아들이 할 일을 매형이 했다며 그 고마움과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더군요. 저를 볼 때마다 매형이라는 호칭 앞에는 꼭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며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어요. 가벼운 짐 하나도 제 손에 들지 못하게 뺏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물 한 잔까지 직접 챙기는 유난을 떨었죠. 게다가 막내 처제도 수술 흉터가 덧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안부를 묻고
기력 회복에 좋다는 영양제를 집으로 보내오며 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세탁을 마친 제 옷가지 하나에서도 아침마다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에서도 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질 정도였죠. 처가 식구들의 그 요란함과 유난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고요한 항구를 얻은 듯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하지만 그 항구는 그리 고요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몸이 수술 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가 식탁에 마주 앉아 제 안색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부터 그러더니 온몸이 젖은 솜 같아. 내일 바로 병원 한번 가보자. 지난번 정기검진 때 수치도 괜찮았는데 왜 그러지? 별일 아니겠지. 뭐 큰 수술이니까 의뢰 이 정도 후유증은 있는 거고. 아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내의 낯빛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급히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어요. 간이 재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유증을 예상하긴 했지만 몸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멀쩡히 서류를 보다가도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된 기계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글자들은 흐릿하게 춤을 추고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도 있어서 곤혹스러웠어요. 머릿속에 희뿌연 안개가 들어찬 것처럼 사고가 전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진짜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하며 허리를 굽히자 아내가 놀라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수술 자국이 좀 자극이 됐나 봐. 수술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괜찮아? 어디 좀 봐봐. 피부 밑바닥을 날카로운 칼날로 긁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수술 부위 주변이 감전된 것처럼 짜릿거려서 숨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죠.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제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미안함이 차오르는 걸 보며 저는 다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옅어졌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소름이 끼칠 만큼 예민해진 신경은 제 모든 집중력을 앗아갔거든요. 사무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책상을 붙잡고 버티는 날이 늘어갔고 동료들의 배려 섞인 시선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부채감이 되어 저를 짓눌렀어요. 결국 저는 제 자리를 지켜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던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셔츠 한 벌을 챙겨 입는 것조차 버거운 몸으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아내는 반대했었어요. 외벌이에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리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아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단 아내가 취직해야 했죠. 다행히 아내는 재취업에 성공했고 저는 아내를 대신해 주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종종 처가에 가서 장인 어른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수입으로 네 식구가 버티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팍팍하더라고요.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던 아내가 긴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은채 피아노랑 이준이 태권도는 이번 달까지만 보내야 할 것 같아. 이준이 태권도까지? 저번에 수영도 정리했잖아. 그러면 이준이 운동학원 하나도 없는데
한창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나이인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드럽던 눈빛이 아닌 은근한 피로와 예민함이 배인 눈빛이었어요.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 미안한데 난 아무리 용을 써도 당신만큼 못 벌어. 당신이 벌었을 때 살았던 것처럼은 못 산다고. 오늘은 마트 갔다가 은채가 사달라는 망고 하나도 망설이다 결국 못 샀어. 근데 어떻게 학원을 보내? 한 푼이라도 아껴야 식비라도 건지지. 당신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빠듯한가 싶어서. 미안해. 당신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아, 됐어. 당신 탓도 아닌데 화풀이한 것 같네. 미안해. 애들 좋아하는 학원까지 못 보내게 되니까 나도 속상해서 그랬어. 애들 학원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 외식이나 계절마다 가던 여행은 어느덧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틀어지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사라는 거대한 산을 넘겼는데 애가 사달라는 젤리 한 봉지의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집안에는 전보다 서늘한 정적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장인 어른을 살리고 가족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기엔 매일 마주하는 통장 잔고와 아이의 시무룩한 얼굴은 너무나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을 좀 넘게 쉬었을 겁니다. 몸은 확실히 더 좋아졌지만 무슨 노력을 해도 이전의 컨디션까지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아내가 은근히 취직을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채용 공고 몇 개를 추린 캡처 사진을 보냈죠. 여기 재택근무나 집 가까운 곳에 시간제 근무 위주로 알아봤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통증이 오면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괜히 일 시작했다가 민폐를 끼칠 순 없잖아. 조금만 더 쉬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쉬면. 조금만 더가 언제까진데? 아내의 목소리가 전보다 날카롭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씩 숨 한 번 크게 쉬는 것도 버겁고 오후만 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였어요. 당신 여전히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언제까지 나 혼자 이 짐을 다지고 가야 해. 아빠 살린 거 정말 고맙고 대단한 일이지만 남은 우리 가족 인생도 중요하잖아. 나도 진짜 숨이 막혀서 그래. 아내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애틋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 사람 특유의 지독한 피로가 묻어나왔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사람이기에 닥쳐온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비난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장인 어른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영웅 대접은 그 순간 끝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몸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전 직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알바 수준의 일이었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아내 짐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부터 몇 차례나 찾아왔던 칼에 찔린 듯 강한 통증과 순간 찾아오는 어지러움증을 모른 채 한 결과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싶게 응급실에서 눈을 떴죠.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하필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은 거였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장인 어른과 장모님까지 오셨고 그동안 자식된 도리로 숨겼던 속사정이 천하에 까발려지게 된 거예요. 장인 어른께 손을 벌리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를 꺼내는 것이 마치 제가 살려준 값 해달라고 흥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윽고 병실 밖으로 끌려간 아내를
매섭게 꾸짖는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지윤, 네가 사람이야? 현조 몸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애를 사지로 내므라.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 혼자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저 사람 병원비까지. 저 사람 퇴직금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였다고. 힘들어.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나 위에서 멀쩡한 간 떼고 몸이 저 지경이 된 현조보다 힘들어. 그러다 현조 잘못됐으면 어쩔래? 눈 못 떴으면 어쩔 거야? 아빠, 나는... 아내의 울음 섞인 항변에 장인 어른은 기가 찬 듯 대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현조는 오직 너 하나 보고 네 눈물 닦아주려고 제 명줄 깎아 나를 살려놨다. 너 좀 그만 울게 해달라고 자기 간 받아달라고 읍소한 애야. 그런 귀한 사람을, 아직 속도 안 아문 사람을 돈 몇 푼 때문에 사지로 몰아놓고 네가 감히 힘들다고 말을 해. 자식들도 기회가 없어서 피눈물 흘리던 일을 대신해줬으면 너는 이 사람 손발이 되어서라도 떠받들었어야지. 네가 힘들면 나한테 왔어야지.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했어야지. 어떻게 현조한테 그래? 복도를 울리는 장인 어른의 통곡 섞인 호통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위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딸을 향한 그 질책은 곧 당신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이기도 했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 저도 일하는 게 좀 무서워졌습니다. 행여 안 좋은 모습 보일까봐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몇 달째 찾아뵙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죠. 그런데 모든 걸 알게 되신 장인어른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어요. 효도로 시작한 일인데 아버님의 노후에 짐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면목이 없었거든요. 장인어른께서는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내 아들 돕는 게 무슨 짐이냐며 제 굽은 어깨를 먼저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생활비 지원으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처가 식구들을 모두 모아다가 가족 회의를 하시며 오래 생각하시던 말을 털어놓으셨죠. 더 확실한 책임을 지고 싶으시다고요. 단순히 생활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향후 유산 배분 문제로 형제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이 우려된다고 걱정하셨죠. 다행히 처남과 처제 모두 장인어른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하고 싶은 게 없냐고 물으셨어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리점 같은 걸 권하셨죠. 하지만 저는 사업이나 어떤 대리점을 운영할 능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능력 밖이었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도움을 주신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죠. 고민하는 사이 아내가 나섰습니다.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결국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게 된 거예요. 저도 개업 초기엔 같이 했지만 금방 지치다 보니 아내가 차라리 집에서 애들이나 챙기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직하는 바람에 시작한 일이 맞지 않았던 아내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았어요. 쉬는 날도 없이 매장 출근을 하면서도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아내가 한참 바쁜 시기 저도 재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전 직장 선배가 사무실을 차렸는데 제 사정까지 봐주면서 일할 기회를 준 것이었죠.
그러다 아내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 느낀 건 장모님의 생일날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제 몸 상태를 배려해 주었고 일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다른 회사들처럼 쉬는 날이 주말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필이면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라 일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장모님 생신 모임 말이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날을 빼긴 힘들 것 같아. 회사에서 여러모로 내 사정을 봐주고 있는데 거기다 못 간다고 하는 건 좀 눈치가 보여서. 대신 내가 쉬는 날 따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미간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식탁 위로 툭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그리고 주말이고. 다들 쉬는 날 맞춰서 모이기로 한 날인데 그거 하나를 못 빼? 당신 몸 안 좋아서 아빠가 생활비에 우리 카페 투자까지 해줬는데 고작 그 일 때문에 엄마 생신에 빠지겠다고? 고작이라니. 나한테는 감사한 기회야. 나 같은 체력에 건강 이슈 있는 사람을 누가 이만큼이나 챙겨. 그나마 선배라 신경 써주는 건데. 나도 장모님께는 죄송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사회생활? 참나. 당신 그 반응이 뭐야? 내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그래? 나도 예전 같으면. 그만 좀 해. 그놈의 영웅놀이 언제까지 할 건데? 뭐? 영웅놀이? 솔직히 지긋지긋해. 당신 수술하고 나서 우리 집은 늘 당신 위주로 돌아갔잖아. 아빠는 사위 눈치 보느라 돈 보내고 밤낮 없이 카페에 묶여서 일하고 돌아오면 이제 애들 챙겨야 하는 삶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당신은 집안 행사 하나 참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나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내 마음은 어떻겠어? 내 마음은. 아내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어두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내가 처가 행사를 챙기지 않아서 화가 난 줄만 알았어요. 어떻게든 작은 문제까지 트집 잡아 과민 반응한 것이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며칠간 냉전 아닌 냉전의 시간을 보낸 후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위해 살도 찌우고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썼어요. 오랜만에 만나 뵙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아내와 크게 싸운 겁니다. 당신 카페 언제 쉰다고 했지? 어머니께 언제 내려간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추석 당일 하루만 쉬어. 당신 혼자 갔다 와. 나 혼자 가라고? 아니, 당신은? 말 못 들었어? 하루 쉰다니까. 나도 우리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 병원 다니느라 지난번 명절에도 집에 못 내려갔는데 어머니 많이 기다리실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 일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아줘. 당신은 우리 집 행사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나는 명절이라고 그 먼 시골까지 찾아가야 돼?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카페면 당신 그리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장모님 생일 모임 못 간 건 미안하지만 그 후로 나는 장인어른 자주 만나면서 챙기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멀리 계셔서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당신도 일 때문에 못 온 거잖아. 나도 일 때문이라니까? 명절 샌다는 어린 알바들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해? 아내는 귀찮은 숙제를 해치우듯 무심하게 말을 내뱉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제 몸을 떼어주며 지키려 했던 아내의 웃음이 이제는 영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내의 카페는 무척 잘 됐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아내도 뒤늦은 적성이라도 찾은 듯이
영업을 잘했어요. 가끔 일이 일찍 끝나는 날 아내의 카페를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손님을 응대하는 아내를 볼 수 있었죠. 낯선 손님에게 커피잔을 건네며 짓는 그 환하고 따뜻한 미소, 누군가의 시시한 농담에도 아이처럼 깔깔대며 맞장구 쳐주는 그 생기 넘치는 눈빛. 그것은 통증을 견디며 제 취업에 매달리던 날에도 제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생기였어요. 아내가 밖에서 저토록 아낌없이 쏟아내는 에너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바닥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향해 보여줄 미소 따위는 애초에 남아있을 리가 없었겠죠. 어쩌면 저는 문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서둘러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으로 늦은 아내를 마중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맘 먹고 나선 길이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풍경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하더군요. 마감 준비가 한창인 빈 매장 안 젊은 알바생이 아내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손길이 익숙한 듯 태연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제 눈길조차 피하던 아내의 그 환한 미소가 낯선 남자의 품 근처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당황한 알바생이 손을 댔고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미간을 찌푸렸죠. 당신 뭐야?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뭐라다니? 마감 청소하고 있잖아. 근데 저 친구 손이 왜 당신 허리에 가 있어? 허리에 가 있다니. 잠깐 중심 잃을 뻔해서 잡아준 것뿐인데 그걸 그렇게 저질스럽게 몰아세워야겠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아내의 당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돌려보냈어요. 밤늦게 귀가한 아내와 거실에서 마주선 순간 억눌려 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잡아준 것뿐이라고?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리고 당신 그 눈빛이며 분위기하며. 당신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밖에서 그 시간까지 일하고 오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걔 29이야.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내가 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내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아닌 혐오에 가까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쌓였던 묵은 감정이 폭발하듯 튀어나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놀랄 정도였죠. 나한테 어떻게 그래? 감히 나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 가족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그놈의 수술 얘기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그거 해줬다고 내 인생 평생 저당 잡은 줄 알아?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그 피해의식, 그 칙칙한 얼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뭐? 피해의식? 야, 우지윤! 아내는 대화를 끝내기도 전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 때문에 저는 흐느껴 울었어요. 어느새 저희는 한 공간에 머물 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룸메이트 같았어요. 부모 사이의 서늘한 정적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큰아이는 화장실에 가면 1시간 넘도록 나오지 않았고 둘째는 자꾸 머리카락을 뽑는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아이들 문제로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마저도 제 탓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아픈 기색만 보이니 아이들이 영향을 받은 거라면서요. 그 말에 휘둘려서 죄책감도 있었어요. 결국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일을 쉬게 된 건 저였죠. 선배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일 있을 때만 나와달라고 했어요. 그즈음 아내는 장인어른께 다른 지점 투자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사업에 열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모를 정도로 전투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였죠. 지난 명절에 아이들만 데리고 혼자 찾아뵌 게 마음에 걸리던 차였는데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셨나 봐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부모에게 숨길 수 없는 게 자식 건강이겠죠. 저에게 주시겠다고 한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을 바리바리 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출발하기 직전에야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챙겨놓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봉투를 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진작에 챙겨줬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서 얼마 챙기지도 못했다. 됐어요.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챙겨요. 돈 잘 버는 아들 둬서 때마다 내가 얼마나 호강을 했었냐. 안 쓰고 많이 모아다 놨다. 나중에 은채랑 이준이한테 쓰려고. 얼마 안 돼. 카페 한번 가보자. 은채 엄마가 카페를 한다는데 어떻게 안 가봐.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껄끄러웠던 거예요. 어머니를 카페에 모시기 전에 아내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는 멀리서 들어오는 저희를 보고도 반가워하기는커녕 귀찮은 불청객을 보듯 미간을 찌푸리는 겁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냐 는 그 한마디를 인사치레처럼 던져놓고 저희를 구석진 자리에 앉혀두더군요. 아내도 어머니 앞이라 크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으니 난처했을 것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내 눈치만 살피던 중 선배로부터 온 급한 연락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어요. 그렇게 2시간쯤 흐른 후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기 위해 카페에 찾았죠. 아내는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에 없었고 급하게 들어가 안쪽을 살폈는데 어머니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다시 나온 순간 화장실에 있는 상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석 씨, 아까 미안해. 바빠서 내가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아까 그 할머니?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에 가끔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신데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눈치 없이 별일도 아닌 걸로 여기까지 왔네. 내가 이따 다시 연락할게. 가게 한번 들러. 남편한테는 마감 늦어졌다고 하면 되니까. 알았어. 저도 모르게 빠르게 다른 가게로 몸을 숨겼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할머니, 가끔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시골에서 온 눈치 없는 사람. 그게 설마 전부 제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마음을 침착하게 다스리고 다시 아내 앞으로 갔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는 가셨어. 가시다니 어딜? 어딜 가시겠어. 집에 내려가셨겠지. 집에 가셨다니 홍천 말이야? 그래,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어. 그런데 집에 가시겠다고? 은채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야말로 일촉즉발, 폭발할 것 같은 화를 억누르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 나와 터미널로 향하면서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너무 바쁜 날 와서 미안하시다고 했죠. 아픈 아들, 개업한 며느리 챙긴다고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오신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일남 이녀를 두셨는데 막내 여동생은 돌도 못 대줬고 둘째가 17의 사고로 죽었어요. 자식을 둘이나 가슴에 묻고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그 하나 남은 자식마저 불효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죠. 허탈하게 공원 벤치에 앉아 넋을 놓고 있는 순간 불현듯 아내의 전화통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창석이라는 남자의 존재와 오늘 밤 만남을 예고하던 내용이요. 고민 끝에 저는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아이들을 아랫집 이웃에게 부탁한 뒤 아내의 마감 시간에 맞춰 갔죠.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아내의 가게 앞에 작은 공원이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다행이었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내는 저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이따금 주치자들이 하늘을 이불 삼아 하룻밤을 지내는 곳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간판 불이 꺼지고 매장 전등도 반쯤 꺼질 무렵 한 남자가 카페를 찾더군요. 전 아내의 허리에 스스럼 없이 손을 올리던 그 젊은 알바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으로 보나 키로 보나 그 알바생은 아니더군요. 저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켜서 두 사람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요즘 핸드폰 성능이 참 좋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서 그런지 확대 몇 번을 하니 두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또렷이 보이더군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 간에 다정한 인사말과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건 느껴졌어요. 아내는 저에겐 절대 보여줄 리 없는 표정으로 남자를 맞이하더군요. 남자는 자연스레 카운터 너머로 갔어요.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아내의 뒤에서 어깨를 감쌌고 아내는 다정하게 그 남자의 어깨에 한번 기대더군요. 손이 떨려 화면도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 후 어깨에 머물러 있던 남자의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가 아내의 옷 속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익숙한 일인 듯이 가만히 웃으며 남은 정리를 마저 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아프고 나서부터, 실직하고 나서부터. 설마 수술 전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장 지금 아내가 외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았는데요. 이윽고 매장 불이 다 꺼지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입을 맞추더군요. 아내는 장난스레 남자를 밀치며 밖을 살피면서도 싫지 않은 듯이 이내 남자와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어요. 그 후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아내를 택시를 타고 쫓았어요. 차는 오랫동안 이동하지 않았고 이내 번화가의 한 모텔촌에 멈추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말리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지 말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품에 안겨 행복한 얼굴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비참한 기분으로 카메라에 담을 뿐이었죠. 아내는 그날 11시가 훌쩍 넘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눕지도 않고 바로 나가더군요. 슬쩍 나가보니 딸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는데 아내는 오픈 시간이 한참도 전인데 집을 나가더군요. 오픈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어딜 그렇게 가? 일찍 나가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순간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튀어나오더군요. 우리 엄마가 도우미야?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가끔 오시는 도우미냐고. 아내는 저를 빤히 보더군요.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내를 쳐다볼 수 없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별말 없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오히려 잘못한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도 제게 변명도 사과도 없다는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남은 건 뭔가요? 장인어른께 해드린
간이식 때문에 생긴 후유증과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뿐이겠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술을 마셨어요. 금방 술에 취했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언제 잠이 든 줄도 몰랐죠. 비틀거리며 간신히 문을 열자 그곳엔 뜻밖에도 장인어른께서 서 계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표정으로요. 장인어른, 이게 사실이야. 지훈이가 이게 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예? 그걸 어떻게... 현주 네가 보냈잖아. 이 영상 말이야. 장인은 제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내며 분개했어요. 그제야 전 제가 찍은 그 영상을 술김에 장인에게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문제를 부모님까지 그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야? 현조, 너 설마 술 마신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몸도 안 좋은데 술을 마셔? 너 지훈이 때문이구나. 우지훈이 정신 나간 년 때문에 속상해서 술 마신 거야? 내 이것을 그냥... 장인어른께서는 그야말로 불도저 같았습니다. 그 길로 나가시더니 아내의 카페로 가신 거예요. 급하게 따라 나서며 침착하시라고 일단 아내가 오면 대화를 해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장인어른이라는 지위도 그렇고 제가 체력이 정 같지 않으니 장인어른을 말릴 수도 없었죠. 아내의 카페에 도착한 장인어른은 어리둥절한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뺨을 후려쳤습니다. 놀란 아내의 외마디 비명에 카페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건 너겠지? 감히 겁도 없이 애가 있는 애가 바람을 피워? 순간 아내의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차라리 그 눈빛에 제가 알게 됐다는 죄책감이라도 읽혔으면 달랐을까요?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 자기 아버지께 그 사실을 밝혔을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신 나간 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현조를 배신해? 현조가 나한테 뭘 줬는데? 아씨, 그럼 내가 아빠 살렸다는 이유로 능력 없는 남자랑 평생 살길 바래? 나 혼자 쇠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돈 벌면서? 뭐야? 나도 질렸어. 지쳤다고. 아빠한테 간 떼주고 내 인생까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나 은채 아빠한테 이식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아빠 하나 살리자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알았으면 절대 못하게 했을 거라고. 이게... 장인어른께서는 다시 한번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내는 비틀어진 입술을 깨물며 장인을 노려보더군요. 너 당장 카페 투자금 내놔라. 아빠! 너 같은 거한테는 1원 한 장도 내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 내일 당장 이 카페 차리면서 들였던 투자금 입금해. 장인어른께서는 그러고 나가버리셨어요. 급하게 장인을 따라 나섰고 장인어른께서는 차에 들어오시자마자 우셨습니다. 이른을 바라보고 계신 분께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시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죄송하다, 제가 술김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며 사죄드리고 같이 울었죠. 그러자 장인어른께서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다 안다는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딸이 문제 아니냐며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는 다른 동네에 있는 카페 주인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바리스타 학원에서였다고 했죠. 처음엔 개업 정보와 카페 납품업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이가 발전한 모양이었습니다. 먼저 이혼을 원한 건 아내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장인 어른께서는 붕괴하시며 처가 식구들을 한데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아내에게 하기로 한 두 번째 카페 투자금은 없던 일로, 그리고 기존 카페 투자금은 지금 명령 신청을 했다고요. 아빠, 준다니까?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투자금을 한 번에 돌려줘? 그거야 네 사정이고, 딴 남자 품에 기어들어가 바람 피울 정신이 있는 년한테 투자금 회수가 퍽이나 되겠다. 아니, 그거랑 이건 별개지. 내가 어쩌다가 일하게 됐는데 아빠가 이러면 돼?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네가 그렇게 카페로 돈 벌고 사는 게 누구 덕이냐? 이게 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만 이게 다 현조적에 나를 위해 희생한 값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네가 현조를 두고 그런 짓을 해? 어떻게? 잔말 말고 당장 내놔. 안 그러면 강제 집행까지 할 테니까. 아무리 은채 아빠가 아빠를 살렸어도 내가 딸이야. 아빠 자식한테 이래도 돼? 끝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구나. 너 같은 걸 딸년이라고. 어디 한번 봐라. 지옥이라는 게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치며 봐달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볼 낯이 없어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며 대성통곡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투자하기로 한 돈과 아내에게 돌려받을 투자금까지 모두 제게 위자료로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처남도 처제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어차피 같이 살아도 저희에게 투자하겠다는 걸 받아들인 터라 금방 이해했어요.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저보고 꼭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하는 딸이 부끄럽다고 하시면서요. 그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두 분 말씀대로 끝까지 사과가 없는 아내와 더는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뭘 배울까 싶어서요. 우습게도 아내는 갑자기 이혼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재산 분할로 가져가는 돈으론 혼자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겠죠.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친정 도움도 없는 마당에요. 결국 전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쓸데없이 돈 주며 변호사 쓰지 말자고 하니 결국 아내는 사과하더군요. 미안하대요. 평생 돈 잘 버는 남자 만나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처음엔 장인어른 살려줘서 고마웠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퍼졌답니다. 그래도 카페 영업은 체질에 맞아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서 잠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과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과가 비록 진정성이 없더라도 더 일찍 들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과라는 걸 느낀 순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희 이혼 소식이 퍼진 지 얼마 안 돼 대학 동기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야, 너 이혼했다며? 내가 너 이혼 언제 하나 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 걔 진짜 별로였거든. 3년 전인가? 소은이 알지? 걔가 그러더라. 지훈이 걔가 네가 여전히 찐따 같아서 얼굴 보는 거 역겨워 결혼 망설였는데 계좌 보면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했다고. 이미 결혼에 애까지 낳고 사는 마당에 그런 소리 전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 모른 척했는데 너 이혼 잘한 거야 임마. 안 들어도 될 이야기였지만 오히려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내 같은 사람이 왜 나랑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나름 인고 부부처럼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나. 결혼도 바람도 모든 건 제 자산 때문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절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내로부터 양육권도 가져왔어요. 장인 어른의 배려 덕에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처는 결국 카페를 넘겼어요. 처음엔
그 남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그 남자가 전처에게 이별을 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장인 어른을 원망하면서 의절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장모님께 연락해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비록 전처와 이혼은 했지만 장인 어른과 저는 의리로 몸에 나누어 새긴 그 흉터를 벗삼아 가끔 만나거든요.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바다를 마주하고 부서진 배를 다잡으며 다시 키를 쥐어보려 합니다. 이 배에는 두 아이가 올라타 있고 전 두 아이를 위해 항해를 하는 선장이니까요. 다시 시작한 저의 항해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